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57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이빨 빠질 이빨 빠질 호랑이. 무슨 말이야?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저희 오늘 어디 다른 데 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포 FM의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급습했습니다. 약속하지 않고. 지금 마포 FM의 대표의 방을 뺏어서 상당히 지금 사실 실례인데 오늘은 여기서 해야겠다. 네. 난 오늘 여기서 해볼란다. 김원경 처장님의 인맥을 이용해서 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요. 스튜디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마포 FM으로 아주 들이닥쳤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생방송 중이길래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의 방을 아무튼 뺏어서 지금 녹음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 FM에 대해서 홍보합시다. 뭔가 좋은 얘기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가장 잘 나가는 지역 자치 라디오죠. 네. 공동체 라디오. 네, 공동체 라디오. 네. 저는 이 마포에 또 살았고 성미산 마을에 오래 살았고 그리고 여기 마포 FM 이 대표? 자꾸 대표 이제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분이 우리 민원년에 저랑 92년에부터 94년까지 민원년을 아주 열심히 같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민원년의 활동가도 했었어요, 저분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친한 사람이 이걸 시작해가지고 마포 FM을 시작해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나 듣기도 잘 듣고 그리고 출연도 저도 많이 했었어요. 마포 FM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마포 FM도 후원을 받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그 방송을 해서 팟캐스트에도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을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수다는 자제하고 빨리빨리 방송을 좀 진행을 할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저죠 또 뭐. 네, 늘 방송이 먼저라고. 네. 방송 지금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의혹 관련 녹취 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유미 씨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잠정적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됐죠. 지금 국민의당의 개입 여부, 조직적 개입 여부가 사건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고 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S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우리는 조작일 거라고 꿈에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미 씨는 지금 검찰 조사에서 꾸준히 그 당의 기획과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조사 내용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의 그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5월 5일 그 당시에 녹취를 공개할 당시에 국민의당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러모로 국민의당이 진짜 아예 몰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어떻게 공당이 심지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지니고 있는 공당이 이런 허술한 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뭐 안철수 책임론 이런 얘기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고 당 안팎으로 아무튼 국민의당 책임이 크다. 사실 당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고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이죠. 네. 없다고 해도 이거는 국민의당이 책임을 아주 크게 져야 하는 일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게 26일 날 처음 밝혀지고 계속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일 당일에는 방송사들이 이거를 그렇게 크게 보도를 못했어요. 26일 기자회견 대국민사가 나오자마자니까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취재해서 보도할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26일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그래서 27일 종합뉴스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개성이 드러나나요? 개성이 크게 드러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방송사가 나오죠. 자, 이 문제까지 장난치긴 참 어렵다. 국민의당이 이실직고하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뭐 장난이 아니고 거의 큰 을 쌓는 방송사가 있는데 진짜 방송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느 수나 해주십시오. 네. 뭐라고 할까요? 아주 횡포를 부리는 방송사가 있는데 거의 횡포 수준입니다. 진짜로. 당연히 뭐 이거는 저는 퀴즈 안 내요. 왜냐면 방송사 중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미친 척을 하는 방송사가 있기 때문에 MBC가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그래서 뭐 일단 방송사별로 이제 보도량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KBS가 3건, MBC가 5건, SBS도 5건, 그리고 TV조선 3건, 채널A 3건, MBN 3건.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게 보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27일이면은 검찰 조사 진행되고 이유미 씨 국민의당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네, 엄청 많아요 내용이. 그리고 5월 5일 당시의 어떤 정황들 굉장히 지금 분석할 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조작을 그때 당시 이제 공개됐던 녹취 자체도 상당히 그래서 다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 뉴스를 보다 들어봤는데 와, 내가 그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싶을 정도로 다시 들어보면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 허술해요, 정말. 예. 연기도 좀 못하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는 사실 저 같은 일반 시청자가 반성할 일이 아니고 우리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허술하다는 보도가 안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방송사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보도량이 적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의 어떤 부실한 정황 또 녹음 자체, 녹취 자체의 허술함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보도는 아무나 안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송사는 SBS랑 JTBC밖에 없어요. SBS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미 씨의 주장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초보적인 검증조차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이 씨가 조작한 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엉성하기도 하고 또 흐름이 너무 어색해서 왜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그거 안 해줘요. 심지어는 이유미 씨와 국민의당의 엇갈리는 증언 이런 것도 27일 날에는 보도를 안 했어요. SBS랑 JTBC만 보도했어요. 그럼 딴 데 뭐예요? 검찰 조사 한 건. 그리고 안철수 책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 한 건. 각 당의 반응이죠. 안철수 책임론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나왔다 한 건. 뭐 한 건이 아니고 보도 한 건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검에 동의했다. 뭐 이런 각 당의 반응 한 건 하고 끝이에요, 그냥. 아무튼 27일 날에는 방송사들 보도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JTBC만 무려 11건의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열심히 보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부실했던 정황 3건. 국민의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JTBC가 무려 5건의 보도를 할애해서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검증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렇게 까라 그랬는데 기자들이 까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냐? 제보자가 누구냐?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증거는 이 녹취는 믿을만하다는 주장 그리고 의혹을 유포하는 데만 힘썼다. 이런 비판 보도도 있고요. 아무튼 JTBC가 열심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부실하게 보도를 했던 27일 MBC는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물타기를 국민의당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 자, 뭘로 물타기를 했을까요? 설마 특검하자는 겁니다. 거의 특검하자고 거의 정말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7일 날 보도 제목을 보면 이참에 규명 취업 특혜 특검 요구. 보도 제목이 벌써 이런 제목 뽑은 데가 없어요. 네, 이런 제목 뽑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제목은 국민의당이 뽑는 거죠. 네, 이거 국민의당 논평 제목 같죠. 네. 자유한국당이랑 국민의당이랑 네, 맞아요. 둘 중 누구 고른다면? 이게 재밌는 게 특검 주장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고 있는 곳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죠. 네, 국민의당이 처음에 특검 얘기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MBC가 그런 일부 야당의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해주는 보도인데
근데 야당 중엔 정의당도 있거든요. 정의당은 굉장히 세게 비판했거든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정의당은 얘기도 안 해요. MBC 눈에는 정의당은 야당도 아니야. 네. 아무튼 정의당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보도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국민의당 녹취 조작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취업 특혜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조작 파문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까지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쭉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쭉 나열을 해줍니다. 막 특혜 의혹 자체에 대한 진실도 규명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죠. 그러면서 MBC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준용 취업 특혜다 이런 설명도 해주고요. 네.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네. 왜 본질이 그거래? 그거는 뭐 모르죠.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조작이고. 네. 바른정당도 조작 논란은 물론 본질인 취업 특혜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행해서 특혜 의혹 사건에 관련된 진실도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의 주장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의 발언을 딱 녹취 인용해주면서 바른정당 주장으로 처리하긴 했어요. 이런 주장을 이번 조작 사건의 본질은 취업 특혜 의혹이다. 바른정당의 주장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보도 막판에 가면은 보도 막판에 기자가 지금 상황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처럼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정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으로 인해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닌데? 네. 아무도 그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사상 초유의 선거 공작이 일어나서 지금 다들 선거 공작, 증거 조작,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게 지금 핵심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MBC는 취업 특혜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대요. 이것 때문에. 아무튼 시각이 참 특이한. 자, 이 보도는 그래도 굉장히 얌전한 보도예요. 어쨌든 간에 야권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여론전을 펴는 거니까. 다음 보도가 아주 재밌는데 다음 보도가 15년 만에 재현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보도입니다. 제목의 보도예요. 자, 15년 만에 재현된 사기극이 뭐냐면 2002년 병풍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MBC가 이 보도를 통해서 하는 말을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2002년 병풍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이 되게 비슷하다. 녹취를 조작했고 유력한 대선 주자를 음해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의 아들을 음해했다죠. 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MBC가 보기엔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이회창 당시 후보 2002년 당시의 후보는 졌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겼다 이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 다음 차이점이 굉장히 웃깁니다. 2002년 병풍 때는 그 이제 녹취를 조작한 분이 김대엽이라는 분이에요. 김대엽 씨가 조작했던 녹취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영 회피 의혹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김대엽 씨가 조작했던 그 의혹은 완전히 거짓으로 판명이 됐다. 그건 거짓이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 이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은 원래 계속 있었다. 굉장히 의혹이 컸다. 국민의당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악의적인 조작을 한 것뿐이다. MSG를 좀 쳤다. 네, MSG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회창 당시 후보 아들의 의혹은 거짓이었지만 이 의혹은 이미 특혜 취업 의혹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파괴력을 키우기 위한 악의적 조작이었습니다. 그 파급력과 결과는 달랐고 특혜 취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여전히 의혹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조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사해야 된다. MBC를 조사해야 돼. 네. 자, 이런 기적의 논리.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도를 보고 있으면 논리가 웃겨요. 병풍과 이번 사건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결론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2002년 병풍 사건 당시 조작된 의혹은 거짓이 확실한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조작한 의혹은 거짓이 아니야 이거예요. 근거가 뭔데? 근거를 말을 안 해.
뭐 근거를 굳이 제가 이제 찾아보자. 이런 MBC 같은 보도의 그 문제점이 제가 굉장히 힘든 점이 뭐냐면 자꾸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근거를 찾게 되잖아요. 야, 너 이걸 근거라고 된 거겠지 막 하면서 자꾸 고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근거 중에 하나라고 제가 뭐 굳이 찾아낸 게 중에 하나가 김대엽 씨 2002년 병풍은 김대엽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낸 의혹이고 문준용 씨 의혹은 원래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양념을 쳤다 이거야. 악의적 조작으로.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 대선에도 3월 17일 날 국민의당이 먼저 낸 거예요. 제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2012년 대선에도 한 번 이미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그 이제 노동부 감사에서 어쨌든 특혜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감사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 당시에 그 논란이 끝났어요. 그래서 대선에서.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괜히 또 국민의당이 3월 17일 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굳이 MBC처럼 말을 하고 싶으면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국민의당이 자기네가 키워놓은 논란에다가 그 논란을 더 키우기 위해서 악의적 조작을 저질렀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 양념을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MBC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병풍이랑 비교하면서 병풍 사건이랑. 예. 결론은 문준용 씨를 조사하자 이거야. 야, 진짜 대선 네. 끝났는데도 이렇게 괴롭힐 줄은. 네. 그래서 이런 행태 가지고 우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특검 주장하고 그러면 대선 불복이라 그랬어요. 그 특검하자는 얘기는 저쪽도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불복.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굳이 이제 반박을 해드리자면 병풍 사건이랑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예요. 왜냐면 병풍 사건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가 그 이제 조작된 의혹의 당사자인데도 계속 1위를 달렸어요. 박빙이지만 1위로 달리다가 대선 당일날 지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 녹취를 공개할 당시에 엄청나게 지고 있었어요. 자기네 후보가. 5월 2일 JTBC 뉴스룸. 오늘까지의 여론조사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2%로 1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일주일 만에 25.2%에서 19.7%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 어렵죠. 지다가 그냥 끝까지 진 거고. 그러니까 지니까 그거를 만회해보기 위해서 사실은 무리수를 둔 거죠. 5월 5일 날. 그런 한 가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김대엽 씨는요. 대선 전에 구속이 됐어요. 조작한 게 다 들통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뭐예요? 대선 끝나고 한 달이 훨씬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실토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 병풍 사건은 대선 전에 그래도 국민들이 이건 조작이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대선이 끝나고 한참 뒤에 알게 된 것이죠. 네, 이런 좀 구체적인 차이점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MBC가 병풍 사건이랑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병풍이 조작한 의혹은 거짓이고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두 사건 모두 본질은 뭐냐면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선거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혐의점이 드러나면 모든 당사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지금 그때 의혹은 거짓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초점을 흐리고 있는 거죠. MBC가. 그러니까 완전히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거 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C가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MBC, TV조선, 채널A, MBN 요 네 방송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특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특검 주장을. 문준용 특검 주장을.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써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특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김태일 의원이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각의 특검 주장은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물타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요거를 KBS, SBS, JTBC만 보도해요. 당내 비판을. MBC, TV조선 채널의 MBN 다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종편 3사와 MBC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몰아가려는지 좀 눈에 보이죠. MBC는 너무 지금 벗고 날뛰고 있는 거고
TV조선 채널이 MBN은 간 보면서 특검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되면은 MBC, TV조선 이런 방송사들은 계속 그냥 시청률 1%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서를 막 초안 날것을 막 받았잖아요, 어제. 그래서 막 너무 두서없이 막 그 보면서 이것의 의미를 크게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어제 말하다가 이제 종편에서 그 이제 정치데스크, 채널A 정치데스크에서 권양숙 여사 의혹에 대해서 잘못한 건 바로바로 인정을 하고 정정하는 모습이 좋네요라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홍성규 씨가 앵커가.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다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당시에 거의 지금 사태와 거의 똑같은, 물론 그건 조작은 아니지만 큰 실수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제대로 혼났다면 국민의당이 이런 그 폭로성 주장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 대책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혼났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사과를 한 날이 5월 4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 이런 폭로를 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 못 준다 그러죠? 예. 뭐 개가 뭐를 못 끊는다는 말도 있죠. 근데 저는 좀 아무튼 이랬어요. 그때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5월 4일 날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위원장 이용주 의원이 비록 착오로 인한 것이지만 권 여사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냥 여사 피해 이자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향후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인분의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권양숙 여사께는 이후 직접 찾아뵙고 다시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이런 폭로를 했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언론이 5월 4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막 뭐라고 혼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선거 시기에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그 카더라성 의혹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은 과연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번 일에 있어서 언론이 정말 공범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종편의 행태들이나 오히려 칭찬하면서 바로바로 정정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끝났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양준 여사 구촌 그 뻥이잖아요. 완전 뻥이었잖아. 민주당이 아마 그런 사고 쳤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진짜 엎어졌을 거예요.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I see skies of blue. 신문 27일 날 정부가 좀 그러니까 일부에서 충격을 받을 만한 어떤 사안을 좀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 라는 것이 이제 지금 건설 중인데 공사가 허가가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중단하고 우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3개월간 좀 얘기를 해보고 최종 심의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계속 공사를 할지 완전히 엎을지를 결정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민의를 수렴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선 공약이었어요. 문재인 그 정부의.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 이게 경제적 효과라던가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대선 공약 냈으니까 내일부터 동사 중단해 이렇게 하지 않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정률이 꽤 돼요. 한 25% 공정률이 되고 이미 한 수조 원이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민의를 수렴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그 얘기들이 제일 많으니까 전반적인 보도 논조는 일단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도 약간 부정적입니다. 한국일보도 이번에는. 근데 부정적인 이유가 조금 달라요. 고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부각하는 게 경제적 손실 그리고 관련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시민 배심원단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는데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절차가 이미 정해진 절차를 사실 다 따라서 된 거잖아요. 네네. 그 뒤에서 실제 뭐가 조작이 됐는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정해진 루트대로 다 했는데 이걸 나중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한 번에 뒤집는다면
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 또 뒤집을 수 있냐. 그러니까 업자라던가 이렇게 논의 과정 자체를 이렇게 한 번에 뒤집는 것들이 정당한가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한 것이고요. 반면 경향신문하고 한겨레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퀴즈 겸 질문을 해서 보도 양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손실 비용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 비용이 꽤 커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이게 문제예요. 집행된 공사비가 1조 6천억 원이고요. 만약에 이게 결정이 나서 공사가 완전 중단이 되면은 뭐 배상금 이런 것까지 해서 2조 6천억 원. 이게 꽤 들어갑니다. 또 철거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추산 비용이고요. 정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근데 문제예요. 아예 손실 비용을 보도하지 않은 매체가 있어요. 한 군데. 손실 비용을 말을 안 해주면서 그럼 비판해요? 그런 겁니까 지금? 아니요, 비판 안 하는, 뭐 비판한다 안 한다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비용 문제를 얘기를 안 해준다. 금액을 얘기를 아예 안 하는 매체가 하나 있어요. 그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어딘지 맞춰보시고 얘기를 해줘야지. 맞춰보시고 결정하시죠. 한 군데라 그러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네. 중앙 하겠습니다. 뭘 안 하는 건 중앙이야. 중앙? 나는 봤어. 경향. 아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이 초등이 대답하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난 봤어 하고 대답을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난 봤으니까 대답 안 하겠어. 이렇게 가셔야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향입니다. 이 퀴즈는 망했어. 놀랬어 그래서. 경향은 왜 얘기 안 했을까? 그거는 잘못된 행태인데. 경향신문이 너무했다 그건. 경향신문. 그래서 한겨레 아니면 경향에서 했어요. 제가 좀 말 좀 할게요.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비용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위해 보다 중립적이고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준 거고 실제 비용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비용을 얘기해 줘야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걸 알려줘야지. 자, 반대로 관련 보도 제목에 공사 비용. 자, 탈원전에 가장 반대하는데. 세 개의 매체가. 아이, 조중동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 관련 보도 제목에 들어가는 금액을 명시했는데 그게 일면 보도다. 이게 두 개의 매체가 있어요. 조동 맞아요. 이런 건 뻔합니다. 네. 헷갈렸어요 방금. 일단 동아일보는 2조 6천억 들인 신고리 원전 공사 스톱. 조선일보는 1조 6천억 들인 원전 공사 잠정 중단.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면 머리 기사인데요. 1조 6천억 투입해놓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대개 물어. 왜 중앙일보는 2조라고 했죠? 동아일보 말씀하신 거죠? 네. 동아일보 2조 6천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손실 비용을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짓는 데 들어간 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뽑은 무슨 말인지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사에서 비용 문제를 어떻게까지 부풀려서 얘기를 하느냐면 그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요거 관련해서 공사를 중단하면 얼마의 손실이 일어날 거다라고 추산한 비용이 있는데요. 그게 6조 원까지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랑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들리는 말에 따르면 정말 넣을 수 있는 모든 상상해서 넣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넣었고 이걸 왜 여기 넣어 하는 것들까지 다 쑤셔 넣어서 어쨌든 나온 게 6조. 그 4대강 보호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열심히 해보시지. 그래서 조선일보는 거기까지도 일단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한겨레랑 한국일보는 그냥 기사 내에서 추산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미니 수렴하게 되잖아. 돈 많이 들어가니까. 자, 두 번째. 종합공정률하고 별개로 또 실제 시공률 수준이 있죠. 이게 5월 말 현재 종합공정률은 28.8%인데요. 실제 시공률은 10.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중단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실제 시공률은 이 정도 수준이기 거니까.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금 멈춰도 사실 괜찮은 수준이다. 아직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실제 시공률을 기사 내에서 언급한 매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언급해줘야지. 언급해줘야 되는 거니까. 머리 쓴다. 한경한 봅니다. 한경한? 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니까. 잘한 거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전기요금 상승 문제 빠지지 않죠. 전기요금 폭등 우려. 그건 뻥이지. 인간적으로 그건 뻥이야, 근데. 일단 사실 우리가 탈핵을 하면 전기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폭등은 아니야, 근데.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추산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건 우리가 뭐 수입할 때 그것들 그 당시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막말로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각기 다른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서. 근데 다만 어쨌든 안전에 대한 비용과 네. 안전을 우선시할 것이냐 효율성을 우선시할 것이냐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안전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전기요금 폭등 우려를 전달한 곳은 두 군데 매체입니다. 조동. 조동 두 분 다 틀렸어요. 소장님 빼겠습니다. 또 난 아는데 이러면서 조동이 아니면은 조중 갑니다. 조중. 이렇게 맞을 때까지 계속 바꿀 거예요? 네, 조중입니다. 네, 조중이지. 조동 아니면 조중이야. 일단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최근 5년 평균 전력 판매 단가를 언급을 하면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하지만 뭐 글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아니, 탈원전을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일본도 전기요금 급상승했다. 이렇게 언급을.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뭐 연내 안에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하겠다, 가동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아니라 그냥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막 급등한다, 막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그게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JTBC가 요거 관련해서 팩트체크 보도를 하나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폭등? 확인해보니라는 보도인데요. 이게 정부 발표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낸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얘네가 좀 추산을 한 건데 요 보도에 따르면 폭등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 가구가 부담할 액수로 단순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액수 8,367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300원이면 결코 이제 폭등이나 급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단순 계산이고 이제 추정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1년에 그러니까 그 추산치에 따르면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액수는 한 8,36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폭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네. 선동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원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 업계 피해를 부각한 매체들이 있는데요. 일단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네. 업계 관계자들, 업계 종사자들의 그 목소리를 별도의 보도로 빼서 보도한 매체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조중 봅니다. 조중? 조동? 네, 틀렸습니다. 두 분 다. 동중. 맞출 때까지 하지 말라고. 앞으로 상품을 걸어야겠다. 중앙일보랑 한국일보였습니다. 아쉽네. 중앙일보는 일단 원자로 핵심 기술 개발했더니 한숨 쉬는 중기들 이런 보도를 내놓고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우리 작은 중소기업들이 핵심 기술들 많이 밝게 해놨는데 이런 사업이 만약에 사양산업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좀 표했고요. 한국일보는 원전 업체들이 정부 어떻게 믿고 일하겠느냐. 이렇게 다 절차대로 따라서 정해진 사안을 이렇게 정부가 뒤집으면 같이 못한다. 라는 그런 네. 피해사항을 좀 부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것도 필요한 보도입니다. 사실은. 옳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각을 했냐 안 했냐인데요.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나와야 되는 거는 주민들 여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론을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민 여론을 부각해서 전달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거잖아. 아니지 모르지. 아 보도를 안 했다고요? 부각해서 전달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경한. 조중동. 야 극단적인데. 자 여러분 그 주민들 여론이 찬반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네,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럼 갈등을 부각했겠네. 갈등을. 그래 어쨌든 두 분 다 틀렸고요. 동아중앙 한겨레인데요. 요건 사실 맞힐 수 없는 문제였죠. 일단 동아일보는 원전을 유치한 주민들 목소리를 부각해서 보도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원전 유치한 주민들 누구를 위한 중단인가 항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앙일보는 VS 구도 주민들은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환경단체는 공약을 이행해서 환영한다라고 했다는 그 여론들을 네. 그냥 VS 구도로 다 소개를 했고요. 반면 한겨레는 대통령이 우리 편지에 화답 모처럼 웃음 밀양 보도를 통해서 그 경남 밀양 주민들 목소리를 네.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경향이나 조선, 한국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사로 전달을 하지 않았지만 기사 내에
그 나오는 말들을 보면 어느 단위 주장에 좀 기울어져 있는지는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경향은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아예 전달을 안 해요. 아, 경향이 요새 왜 이러죠? 약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경향신문이 좀 앞서서 보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핵발전소 폐기. 그래서 조금 기울어진 보도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나름 뭐 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이죠. 네네네. 그리고 대신 환경단체들 입장, 환경운동연합이나 에너지정의행동 이런 곳들의 입장은 좀 상세히 전달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VS 구도로 보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유치 입장이겠죠. 유치 입장에 좀 더 상세하게 그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단체는 환경 입장했다라고 전달을 하는데 그 뒤에다가 하지만 원전 건설을 통해 지역 개발을 희망했던 주민들과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나 학계들은 반발하고 있다라고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에 직접 우려를 표하거나 관련 여론을 전달한 매체는 한 군데입니까? 네, 일단 직접적으로 자기네들 목소리로 비전문성을 지적한 곳은 3군데 있습니다. 조중동. 네. 네, 이건 뭐 문제라고 하겠고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네. 내 맞추고. 네. 무시. 근데 이 중에서 문제를 취소한 거야 지금. 네. 너무 이건 문제 아니었어. 진짜 문제 나오겠습니다. 삭제한다. 제일 무서운 사람. 네. 이 중에 한 매체는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매체는 다 양쪽의 의견을 막 나열하면서 요렇게들 괜찮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막 이렇게 편집 장난을 치는데 이 중에 한 매체는 그냥 뭐 이 배심원단 전문성의 우려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문가들로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조선일보. 야, 좀 성의 있게 맞추라고. 집중하라고. 아니, 조선일보가 맞지 않을까요? 나 되게 생각한 건데. PDP? 저는 중앙. 네, 조선일보였습니다. 역시. 네, 조선일보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전문가의 지식과 식견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대한 국가 사안은 멋부리듯 다루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야, 그건 누가 멋부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신고리 5,6호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CC 계획 그 승인 단계부터 말이 많았죠. 이게 만약 지어지면은 이 지역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 되고요. 또 위험 지역, 세계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해요, 사실은. 네, 정말 이거는 네. 그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정감사 지난해 열렸었는데 당시에 활성 단층이나 뭐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은폐 폐기됐었고 또 그 핵발전소 지진 재해 위험 평가 같은 것도 다 축소 왜곡되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게 허가가 났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런 역사,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관련된 역사, 이력을 언급한 곳은 2군데 매체밖에 없었습니다. 한경. 네, 정답입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립적인 그러니까 있는 의견들은 다 말해줄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런 걸 말을 해줘야 돼요. 보도를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얼마나 애초에 이게 위험하게 지어진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중단이 된 건지를 말을 해주려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왜 되는데. 논란이 되는지 이걸 얘기를 해줬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금 나오는 여론들 막 나열해버리면 돈 얘기만 하면 사실. 돈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실 부정적인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게 위험한 지금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종편. 저는 사실 할 게 되게 많은데 진심으로 많은데
그 성범죄 그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한마디로 이제 남자 고등학생 여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가해서 5년 만에 그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1심 선고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지긴 했지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좀 말들이 이제 있어서 화제가 됐나 봐요. 근데 아무튼 성범죄 보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봤어요.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V조선 신통방통에서 전지현 변호사라는 분이 6월 23일에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어려서 잘 모르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어린 피해자는 저 치욕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이 문제로 있어 보여요? 치욕감이라는 표현을 피해자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라고 성폭력 수첩 같은 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저도 강하게 지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말들이 사실 너무 일상다반사로 나와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읽어보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보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 그 인권진흥원에서 같이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당시 2014년에 만든 건데 여기에서 여성부 장관이 그 발간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폭력은 그 피해만으로도 힘들지만 씻지 못할 상처,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 등 사회적 시선과 편견이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의식으로 남습니다. 언론이 충분한 인식을 갖고 독자와 피해자가 느끼게 될 감정을 고려하여 보도한다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해서 씻을 수 없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감 이런 말들의 표현은 사실 부적절하다. 아예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들도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꾸준히 지적해왔던 이거는 문제죠. 뭐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6월 23일 문승진 기자가 당시 피해 여학생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1 피해 여성 학생들은 사건 당시 말하면 부모님까지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들의 말에 겁이 나서 반항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고요. 또 이후 몇 달 동안 무서워서 집을 나가지도 못했고 가해자들이 졸업하고 난 후에도 충격과 불안감,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학교 자퇴까지 했고요. 어머니한테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동네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지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피해 여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자세히 이야기를 해서 사건과 무관한 생존자의 사생활까지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호소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묵인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가정형편 같은 사생활 영역을 스토리텔링 소재로 사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원치 않는다. 피해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파 문제는 여전히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파는 물론 MBN처럼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지금 TV조선 채널A 등이 계속 사파를 통해서 그 성폭력 그 피해자들이 막 울고 있고 술을 막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남자들이 그 사파 좀 안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파를 안 써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세게 이 친구가 쓴 게 이걸 맨 위에다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사건의 이름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 말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내가 민원연 보고서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말을 썼다고 비판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민원연 보고서는 그 결이 있잖아요. 여성단체 보고서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라고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이름을 안 쓴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언론사가 다 썼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뭐 이런 식으로도 제목이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랬고 그 MBN의 아침엔 매일경제에서는 조선일보의 제목을 그대로 이제 하면서 도봉 여중생 사건 이렇게 쓰거든요. 도봉 여중생 사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왜 내가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사건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자라는 말을 쓰지 말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실은 가해자의 이름, 가해자의 주체가 앞으로 나가는 게 사건의 주체로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3년에 서울대 교수가 여성 조교를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은 우조교 사건
사건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우조교만 알지 그 가해자가 그러니까, 교수 성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건이 남자 교수 자체는 가해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우조교가 이것을 열어놔했고 우조교가 피해를 받았고 계속 우조교의 문제로만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이름 지을 때 언론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력보다는 그 여자를 일단 빼고 그다음에 가해자 중심으로 이게 가해자는 유중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르게 뭐 청소년 집단 성폭행이라든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대한 그 사건을 붙일 때 건조하게 여자 뭐 이런 이야기를 빼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고서를 아무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는 그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나도 안 가지고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인턴분이 어찌됐든 젊은 시각으로 자기는 이거를 문제로 지적해서 전 기사에서 제목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막 찾아보고 이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허베이 스트리트호 이런 제가 보고서에서는 안 썼지만 예전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 그 사건을 태안 기름 유출 사건으로 하면서 그 가해자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삼성과 예, 허베이 스트리트호 이것이 다 가려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이름 짓기에 주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모든 사건이나 범죄가 자꾸 그런 식으로 명명이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가해자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이게 이제 완전히 프레임을 조작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더 사실은 성폭력 보도 왜 이렇게 꼬박꼬박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종편이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시사 토크쇼에서 항상 소재가 돼요. 성폭력은. 그래서 이게 성폭력이 나쁘다 이것보다는 너무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안 다뤄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이 단결만 하면 언론 집회 세력 무조건 이깁니다. 왜 종편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일 편파 방송만 한다고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이 내 욕이나 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발표나 하고 그래갖고 국민 여론을 오도를 하고 종편이 그 4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모든 언론 세탁기 여사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에 넣고 확 돌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이제 종편에서 슬슬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라기보다는 편들기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좀 뒤져가지고 내일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털어야 될 일은 진짜 이게 줄어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남의 집을 빌려서 일을 하는 관계로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스튜디오 습격사. 아, 민원연 그리고 내일 스튜디오 공사합니다. 저희 드디어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네. 오늘 가능할까요? 과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